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부대 행사인 최고 경영자 서밋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내일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상외교 슈퍼위크가 본무대에 오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에이펙 기간 동안 무정쟁 주간을 제안하면서 코스피 4천 돌파를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산업 성장이 국민 자산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코스피 5천 시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정쟁 주간 제안에 대해서 경제,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 정치적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부분에 있어서도 한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국정감사 등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10월 29일 내일은 이태원 참사 3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유가족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만나서 이태원 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과제를 짚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매주 화요일엔 기자 대 기자. 박찬수 한겨레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정치 토크 치열하게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경주로 무슨 길 이름은 아니고요. 세계 정상들이 모입니다.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 만난 지 2달 만에 내일 만납니다. 자, 두 대기자님께서 보시기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나와야 하는 의지 어떤 건지, 이걸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예, 결국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느냐가 키포인트인데, 네. 지금 미국은 3,500억 달러를 정부 주도의 현금 투자로 다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 그럼 당장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유럽 방식, EU 방식으로 기업 투자까지 다 합쳐갖고 네. 3,500억 불을 맞추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것들이 어떻게 조정이 될지 현재까지는 아직 뭐 양쪽 그 정보 관계자 얘기로는 네. 완전 조율이 안 끝났다고 하니까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총액을 중요시한다는 거거든요. 네네. 자기가 3,500억 불을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했으니까 500억 불은 맞추는데, 네. 문제는 이제 EU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이제 방위비 협상을 5%로 인상하기로 했는데, 네네. 그중에 이제 1.5%는 순수 방위비 인상분이고 나머지 3.5%포인트는 그 군사시설 주변의 도로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증축이라든가 하는 그러니까 이른바 그 사회 기반 시설 투자였거든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5%에 맞추니까 트럼프가 나중에 좋다 하고서 흔쾌히 수락했다는 건데, 그걸 보면 우리도 어쨌든 3,500억 불이라는 전체 규모만 맞추면서 기업 투자라든가 아니면 이제 지급 보장과 같은 여러 가지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네. 그 방식들을 합쳐갖고 네. 해내는 것을 이번에 얼마나 따낼 수 있느냐가 네. 쟁점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아주 난제지만 그래도 우리가 운신할 폭이나 어떤 방식이 있을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강찬호 의원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관세 협상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한미 관계가 뭐 내부적으로 이게 정말 뭐 삐걱거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현안들이 다 네. 해결이 안 돼. 지금 좀 전에 이제 중요한 뭐 방위비니 뭐 안보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다 어쨌든 간에 뭐 내부적으로 양쪽이 거의 말이 맞춰졌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패키지 딜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그 다른 분명히 떨어져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합의도 잘 되고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앞에 기관차가 이게 안 움직이니까 뒤에 있는 객차들도 다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차부터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기관차 놓고 너무 양자가 네.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미국은 뭐 그럼 3,500억 그냥 한꺼번에 선불 업프론트로 내라. 아마 이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불이 업프론트구나 많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네. 그 업프론트를 3,500억 그냥 내야 된다. 이게 지금 트럼프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센 거를 쐐기를 박았기 때문에 네. 이 물러나기 좀 어렵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거 내면 우리나라 자체가 파산된다. 너네 동맹국 파산되는 거 볼래? 북한, 중국, 러시아가 바로 일본 앞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 볼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갔죠. 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양자가 조금 타협을 하는 것들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약간 살라미로 해서 8년간 매년 250억 달러씩 현금 투자해. 이제 미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것도 우리나라로서는 거의 파산될 위기야. 그러니까 뭐 150억 하자. 네. 지금 이런 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게 타결된지 안 타결된지 모르겠는데요. 좀 이 모든 게 사실 트럼프 마음대로라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의 특징은 뭐냐. 지금 이 사람 머릿속에 뭐만 있느냐. 내년 11월밖에 없어. 아직 올해 11월도 안 왔는데 이 사람은 지금 내년 11월밖에 머리에 든 게 없습니다. 만약에 내년 11월에 중간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대통령은 네. 중간선거 지더라도 그다음에 또 재선되면 되는데 지금 트럼프는 헌법 논리상으로는 이번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11월이 한마디로 남은 2년 더 대통령으로 해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내년 11월에 사실상 그냥 레임덕 대통령으로 그냥 지위만 유지하는 대통령이 트럼프 되느냐. 머릿속엔 온통 그거다? 오로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네. 과거에도 보면 트럼프가 외교를 하는데 머릿속은 국내밖에 없었다는 대표적인 게 바로 네. 하노이 회담이었어요. 하노이 회담하는 날 뭐 있었습니까? 트럼프의 약점을 아주 쥐고 있는 미국의 그 누구죠? 그 FBI 코미인가? 그분이 네.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코미 청문회에서 국장. 이 청문회에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트럼프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냥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만나는데도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시 수행을 했던 볼튼. 네. 볼튼이 그 얘기를 자서전에 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지금도 이 트럼프는 일본, 한국 그다음에 여기서 중국 정상 만나는데 모든 게 뭐냐? 이게 미국 신문 일면에 이게 내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네. 자, 중국은 우선 히토류 이거 드디어 뭐 차단된 거 이번에 풀어냈다. 요게 이제 굉장히 큰 거가 된 그걸로 이제 아마 갈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 한반도는 뭐 우선 이 사람 모든 관심이 돈이니까 이번 한국한테서 한마디로 얼마 뜯어냈다. 요게 나와야 되는 거고 요게 안 되면 뭐가 있습니까? 김정은입니다. 네. 김정은 갖고 드디어 내가 8개 전쟁 지금 마무리하고 9번째로 저 핵 악한 김정은을 내가 끌어냈다. 이것까지 해서 이런 걸로 가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자기의 성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는에 따라서 우리를 어느 정도 쥐어짤 것이냐는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짧게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투자 방식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쟁점으로 남아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번 내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무슨 뭐 합의가 나올지 이 부분은 불투명하거든요. 특히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방식, 규모, 시기와 손실 부담, 이익 분배 방식 등 모든 것이 쟁점이다. 이 정도면 아마 내일 뭐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내일 양국 정상이 그래도 큰 틀에서 뭔가 이렇게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그래도 하나 내걸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찬수. 저는 의원님.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네. 한미 모두 국내에 이게 정치적으로 던지는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다 타결은 안 되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러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는 큰 틀의 어떤 공감대는 양국이 정상회담 끝난 다음에 네네. 내놓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갑자기 김영범 정치시장이 방미한 네네. 것도 역시 그런 그 마지막 그 어떤 조율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었나. 네. 그러니까 뭔가가 어쨌든 나올 것이다. 성과물은. 그렇게 네. 봅니다. 지금 강찬호 의원님.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마디로 기대치를 최대한 낮추겠다. 왜냐? 지난번에 기대치를 너무 높였잖아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합의가 너무 잘 돼 합의문이 나올 필요도 없었다 뭐 그랬잖아요. 네. 이것만큼 지금 국민한테 사실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합의가 잘 돼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끌고 있나요? 그게 제 생각에는 그때 이재명 정부한테 큰 타격을 줬기 때문에 반대로 이번에는 한마디로 뭐 이거는 내일 아마 이번에 뭐 타격이 거의 없을 거다. 사실 대통령이 말이죠. 이렇게 구체적인 거 규모 무슨 방식 시간표까지 지금 정해진 게 없다까지 얘기하는 건 네. 정말 기대치를 진짜 내리고 내려갖고 지하로 내려간 겁니다. 이거는 거의 그런 수준으로 한 이유는 뭐냐.
이것보단 더 나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지난번 같은 그러한 그 어떤 역풍을 안 맞게 하겠다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저는 50대 50 같아요. 어떤 형태로든 대략적인 합의가 나올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둘째로는 트럼프 대통령 아까 말한 대로 다른 거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거에서 굉장히 내가 흡족하게 얻어서 내가 이대로 이제 미국 가면은 네. 언론 평가가 좋겠구나 하면은 한국과의 협상이 좀 자기 입장에서 미진해도 받아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 내가 중국 정상이라든가 다른 사람 이제 만났는데 내가 얻고 싶은 만큼 못 얻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우리를 더 쥐어짜겠죠. 여기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네, 이 질문은 강찬호 의원께 먼저 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을 원한다. 네. 만날 수 있다면 하루 더 체류 연장할 수도 있다. 북으로 갈 수도 있다. 네. 뭘 해줄 수 있냐? 제재 있지 않냐? 이거 엄청난 얘기들. 그 전에는 핵 보유국 막 그 얘기도 막 쏟아냈어요. 네. 자, 전격적으로 회동할 가능성 꽤 있다고 보세요. 반은 있다고 봅니다. 50%는 50%는 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을 만난 게 3번 있었죠. 네. 싱가포르 판문점 그리고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그 7년 전부터 시작된 둘의 만남인데 네. 그때하고 비교하면 가장 큰 차이는 뭐냐? 김정은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겼다. 그 사이에 김정은은 러시아라는 든든한 원군을 얻었고 그다음 배도 그때보다는 상대적으로 부릅니다. 반대로 이 트럼프 대통령 그때에 비해서 지금 조금 더 급해요. 아까 말한 대로 그때는 재선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재선이 안 되고 짧게는 내년 11월까지밖에 임기가 없는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국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공화당 내부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 관세 전쟁 이런 걸로 인해서 물가 오르고 하면서 그리고 앱스타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스캔들 때문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이 사람 지금 머릿속에 중간 선거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는 트럼프는 부담이고 김정은은 상대적으로 그 외교용으로 엎어도 위쪽에서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저는 김정은이 최선희를 러시아로 보낸 겁니다. 네. 러시아 보내가지고 양해를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죠. 네. 오히려 거기서 내가 러시아한테 좀 더 지금 받아낼 수도 있고 나와 러시아는 민가 아주 잘 결합돼 있으니까 트럼프 너 안 만나도 나는 배불러 이걸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최선희가 결국은 만약 정상회담을 한다면 네. 실무 총책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모스크바에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 트럼프를 더 몸을 달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평양에 있어야 그래도 좀 둘 간에 이제 만나면 실무를 할 텐데 이 사람을 지금 일부러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김정은의 작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거는 뭡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신랑이 트럼프고 신부가 김정은이 격인데 신부가 이렇게 신랑을 의도적으로 몸을 닳게 한다는 건 역설적으로 또 전격적으로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재미있는 게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만남이 36시간 만에 만난 그 성사적인 전력이 있어요. 네네. 그 판문점 그 만남이 36시간 전 트럼프가 일본에서 트위터 치면서 36시간 만에 근데 됐는데 김정은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바로 예. 이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무슨 여자 개그맨 말 같은 얘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30시간이 이제 붕괴됐습니다. 또 줄어들어서 24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전 트럼프가 하루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게 다시 여기다 48시간 늘렸다 이런 얘기로 봅니다. 네. 깜짝 회동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저는 50% 미치다. 미치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워싱턴 특파원할 때 보면 미국의 이제 대북 접촉은 북한의 뉴욕에 있는 북한 유엔 대표부를 통해서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한국은 전혀 그 내용을 미국이 통보해 주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북미 간에 어떤 물미 접촉이 있는지 모르죠. 네. 우리는. 근데 그 2018년에 그 네. 판문점에서 3자 회동이 네네. 열릴 수 있었던 거는 그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가 그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돌아서 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바로 평양으로 가고 평양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협상이 이루어지고 담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던 건데 지금의 남북 관계는 사실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북미 간에 이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신뢰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고 아까 그 뭐 강찬호 의원도 얘기하셨지만은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급할 게 없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에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솔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다 네네. 북한은. 그러니까 사실상의 핵보유이다. 이건 상당히 북한에는 긍정적인 신호를 네네. 준 거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북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고 북한의 핵보유를 반대해왔던 중국도 그거를 지금 거의 인정하는 단계까지 네. 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그리고 제재. 지금 트럼프가 제재 완화할 수 있다. 이거 굉장히 몇 년 전이라면 굉장히 큰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큰 어떤 선물이었을 텐데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사실 제재가 해제됐을 때 당장
그 제재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거든요. 네네. 지금 대북 제재는 사실 한미일은 지금 북한과 무역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제재를 해제한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별 실익은 없다. 예, 별 실익은 당장의 실익은 없고 실제적으로 실익은 중국으로부터 오는 게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유엔이 대북 제재하는데 그 대북 제재의 80, 90%를 네. 중국이 하고 있는 거다. 한미일이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북 제재의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인데 중국을 빼놓고서 한미일이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냐는 얘기를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과 북한 관계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와 북한 관계도 물론이고 그러면서 지금 제재가 상당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물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 아직 안 풀고 있지만은 네네. 상당히 풀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 해제한다는 말이 지금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그렇게 큰 무게로 다가오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선희 외무상을 러시아로 보낸 것도 어쨌든 트럼프의 몸을 달게 하는 거고 네네. 지금 북한은 급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막판에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이 50% 위로 올라가기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 질문을 두 분한테 한번 짧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 제재 실익, 제재 해제 그 완화의 실익이 뭐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뭐 제재 이 문제 큰 문제잖아요. 어쨌든 예. 제재라는 게 생션이라는 그 다음에 무슨 뭐 assault of nuclear power, 네. 예. 뭐 일종의 핵보유고 이런 얘기 막 던지면 우리 안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좀 우리가 우려한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의 위험성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트럼프의 스타일상. 그게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고민이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트럼프가 북한하고 만나갖고 핵보유국을 인정해 버렸을 경우에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현재까지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가 정부의 기본 방침이거든요. 이랬을 경우 이 비핵화 방침을 어떻게 수정하고 그리고 그 북한을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미국과의 핵 우산이라든가 아니면 네. 우리 자체의 어떤 핵 능력을 이렇게 늘리는 것들이 어떻게 나가느냐 하는 게 우리의 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아마 하게 되면은 네. 그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 네, 네.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한미 간에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 우리가 아직 그 군사적으로 이제 핵 보유하거나 핵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그거는 네. 용인되기 어렵지만은 네, 네. 일단 평화적으로라도 플루토늄을 우리가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것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토대는 마련이 돼야겠죠. 자, 강찬호 의원님,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막 저렇게 핵보유국 얘기 던지는 게 우리가 되게 불안할 수 있는데 다만 또 트럼프의 주요 참모들은 기존의 비핵화 그 어떤 철학에 되게 또 철두철미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트럼프가 저러더라도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일단 우려는 무지 큰 거죠. 어쨌든 네. 미국 대통령이 네. 저런 소리를 지금 한 번도 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저번에도 했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우선은 저희는 그 동맹국 수장이 이룰 수 있느냐. 사실은 그 한미 그 외교 실무자들끼리 테이블이 열리면 아주 강경하게 따져야 돼요. 네. 저희 신문에서도 문제를 많은 신문들이 그 예, 문제를 예. 지적했고 기본적으로 지금 한미가 공동으로 지금 북한의 비핵화를 무려 수십 년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일관되게 공조해 왔는데 미국이 당연히 그걸 주도하는 건 미국인데 여기서 그냥 그 수장이 저런 식으로 막 그냥 깨버리면은 저게 한미 공조 동맹 체제는 무엇이 되며 NPT 전체 지금 우리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한 핵 레짐은 무엇이 됩니까? 굉장히 무책임하고 아주 비전략적이고 아주 우려스러운 지금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라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맹에 대해서 안보나 이념 가치적인 고려는 없고 동맹도 어쨌든 팔을 비틀어서 돈 한 푼 몇 푼 더 꺼내서 이거 그야말로 속된 말로 뜯어내 가지고 네. 육국만에서 흔드는 그러한 그 기업가라고 하기도 뭐한 그런 면모들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뭐 이 대통령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아주 그 외교전 특히 워싱턴에 지금 말한 대로 공화당과 네. 그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도 어떻게 북한을 해국가로 인정하냐. 그렇게 되면 당장 어디가 난리 납니까? 일본이 난리 나요. 일본이 지금 아마 벌써부터 워싱턴에서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일본도 핵무장 하라고 해라. 이렇게 지금 나올 겁니다. 지금 일본이. 그렇게 되면은 워싱턴 내에서 네. 아무리 트럼프 편인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다만 요건 있습니다. 김정은도요. 그러면 지금 요게 중요해요. 자, 그럼 김정은이 네. 트럼프가 우리 핵국가로 인정해? 야, 그럼 됐다. 빨리 트럼프 이번에 판문점이 뭐냐? 뭐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달려가가지고 아니면 내가 평양에 초청해가지고 바로 둘이 손잡고 군축선언 하자 말이지. 이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를 알아요. 이자도 지금 내년 중간 선거 앞두고 다 지금 정치적인 사진을 찍으려고 나를 만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트럼프 김정은도 이게 그냥 아직까지는 립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핵이라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 동맹국 또 워싱턴 조야 그리고 북한의 계산까지도 감안을 할 때 그리고 또 동맹국이나 한국도 일단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는 속에서 트럼프의 운신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번 외교 슈퍼위크 기점으로 증시가 최고점 찍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4천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금융연구원은 2025년의 주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곧이어 터진 12상 계엄 내란 사태로 시총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코스피 3천도 어렵다는 비관론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은 그 예상을 뒤집고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새 역사를 계속 써나가겠습니다. 국민의 금융투자가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 성장의 이익이 다시 국민의 자산으로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코스피 5천 시대 선진 자본시장으로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네, 뭐 미국 증시 상황이라든지 유동성 흐름, 그동안 뭐 지나치게 저평가된 국내 주식, 반도체주의 실적 전망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지고 또 우리 제도 개선 이런 부분도 한 몫을 했다고 보는데 그래서 여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제도 보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이런 거 언급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부동산 이슈에서 약간 좀 불리한 그런 부분인데 또 증시가 외교 슈퍼위크 맞아가지고 좋으니까 여당으로서는 또 좋은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박찬수 대기자는 보십니까? 현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또는 자사주 제도 보완을 보면 자사주 제도 보완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게 시민사회에서도 요구해 왔던 거고 왜냐하면 이게 자사주라는 것들이 결국은 오너 일가의 어떤 기업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많이 악용돼 왔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라는 그런 주주들의 민원이 굉장히 빗발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사실 자사주를 이렇게 제한하고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들은 주식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해야지만 좀 더 많은 돈을 가진 이른바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게 여당에서는 이제 증시 활성화, 증시에 대한 투자를 이제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그 주식으로서 이익을 갖는 그런 이른바 슈퍼 부자들에게 훨씬 더 유리하게 왜냐하면 그 주식 과세가 비율이 낮아지니까요. 종합소득을 금융소득을 이렇게 종합과세하면 한 40에서 45%를 부담해야 될 게 분리과세하게 되면 한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이건 이익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굉장히 그 주식 투자를 수십억, 수백억씩 많이 하는 초수퍼 개미들에게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강찬호 의원님. 일단 뭐 올라간 거는 긍정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려갖고 지금 돈 쥐고 있는 사람은 바보다. 주식, 부동산, 하다못해 금 뭐든지 투자를 해야지. 투자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전 문제는 투자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연료를 조금 올려주시면 죄송합니다. 그건 다른 문제고. 저희 제작진하고 지금 끝나고 긴밀히 한번 논의를 해볼게요. 그래서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인데 죄송합니다. 방송이 나와요? 아니 아는 건 많은데 돈이 없으시군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그런 시점이 잘 작용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정말 또 이 상황이 좋은 게 반도체가 네. AI 붐에 지금 힘입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삼성전 뭐 하나 3전이니 SK는 이제 막 올라가게 생겼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계속 오늘 박찬수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은 좀 치워주고 부양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늘려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다음부터예요. 그럼 지금 5천 쳤는데 그럼 더 올라갈 거냐? 제가 경제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면 전체 인프라를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큰 틀로 보면 수익이 나는 업종이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밖에 없어요. 네. 나머지들은 다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뭘 해야 되느냐?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상법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잘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건 보수 언론에서도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경제 망치는 악법이다까지 나오는 그 톤이 좀 약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말하는 부양 효과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노란 봉투법이 또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지간 뭐 규제해야 될 건 하겠지만 최대한 지금 이 정부 가장 원하는 게 주가 상승이잖아. 네. 주가 상승의 본질은 기업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기업을 좀 키워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좀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외교 슈퍼위크 맞이해서 이 기간만이라도 정쟁하지 말자, 즉 무정쟁 기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대답을 했어요.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집값 폭등과 대출 규제로 절규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중산층은 세금 부담과 물가와 금리 부담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이러한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입을 다물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 참사, 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야기하는 정쟁을 멈추는 길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국민의 삶을 짓밟지만 않으면 됩니다. 자, 송원석 원내대표 정쟁 중단하는 방법 간단하다. 야당 탄압 안 하고 민생 짓밟는 일 안 하면 정쟁 일어날 일 없다. 그러니 이렇게 입을 다물라. 뭐 이렇게 정치적 물타기 하지 마라. 동의하십니까? 박찬수 대기자님. 저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 말에 동의는 안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정치는 정치고 국제 행사는 국제 행사다. 그러니까 국제 행사를 이유로 뭐 정치를 중단하자라는 거는 그건 너무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네. 가령 1988년 올림픽 때 그때 그 5공화국 때 육공화국 때 그 올림픽 한다고 그래갖고 시위 파업하지 말라고 얼마나 정부가 그랬습니까? 근데 네. 시위 파업은 시위 파업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을 겁니다. 이번 에이펙이 우리도 중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가는 에이펙 아닙니까? 네네. 미중 정상회담이 일단 있고 또 지금 미국과 그 관세 협상을 하는 주요 세 주체가 EU, 한국, 일본인데요. 네네. 그 세 나라 중에서 한일 정상회담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 에이펙 기간에 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경제라든가 아니면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쨌든 여야 모두 이번 그 에이펙을 굉장히 주시하고 이것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 그것은 어떤 정당의 어떤 지지율 같은 데도 굉장히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고 뭐 에이펙은 에이펙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적 활동을 해나가겠다 하면 그것들이 정치적인 어떤 기반을 확장하는 데는 굉장히 불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보고서 각 정당이 태도를 결정해야 될 문제지 그거를 뭐 여야가 뭐 합의해서 무정쟁 선언을 하자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는 건 너무 좀 국가주의적인 발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초당적 이슈니까 좀 이렇게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면 야당도 힘을 실어주자.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그런 얘기는 장도혁 대표도 그건 당연한 네. 거죠. 당연한 건데 첫째 우선 정쟁을 일으키기도 힘들어요. 어차피 워낙 큰 이슈라서 네. 어차피 실문 일면톱 정해져 있습니다. 내일 뭐 한미 정상에 만나서 관세 갖고 어떤 최소한의 합의라도 한다든지 하면 신문 일면톱이나 KBS 9시 정치권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첫 곡지가 당연히 그건 안 가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쟁을 일으키기도 쉽지 않아요. 우선 그렇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두 번째는 이 지금 여당이 정쟁을 지금 이 아펙을 이유로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 불리한 쪽에 누구죠? 지금 여당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코너 몰렸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피 이제 다시 이제 치고 나왔지만
바로 요 지금 코스피 이거 굉장히 오늘 보면 아주 그냥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부동산을 코너에 물렀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런 마당에 이제 정쟁을 그만두자 하는 게 여당이 본인들의 정책 실패 내지 앞으로 정책에 대한 논란을 그것을 가라앉히려는 의도라면 그거는 저는 박찬수 의원 말대로 그거는 정치적 그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동산이라는 게 뭐 앞에 있고 없고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그건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여당이 사실은 너무 지나치게 정쟁을 촉발한 거. 대표적으로 지금 정쟁하지 말자는 정청래 대표는 취임 일성이 뭡니까?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해서 야당 자체를 완전히 인간 이하로 무시를 해왔고요. 그다음에 무슨 어떤 다른 현안 갖고 논쟁을 하는데 자꾸만 내란 전당 무슨 위헌 정당 해산 심판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나중에 내란 여부도 우선 법원에서 가려야 될 것이고요. 네. 국민의힘 전부가 내란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책적 입법적으로 문제 삼는 거는 그걸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쟁은 자동에 없어진다. 네.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김민혜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도로 이동량 늘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12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이후 팔탄 분기점 또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더 지나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각각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진부에서 진부 1터널 부근 2차로에서 작업으로 인해서 짧게 주춤하고요. 양지에서 양지터널 까지는 5km 정체, 동수원에서 부곡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서안산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3차로에는 장애물도 처리하고 있어서 지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은 선논산 나들목 중리교부터 탄천 나들목 덕지교까지 5km가량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2개만 소개해드리고 질문 계속할게요. 1960님이 나라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했지만 아는 게 없어 답답했는데 패널들 말씀하시는 걸 관심 갖고 들으니까 집중하게 되네요. 좋은 말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8144님이 경주 에이펙 코스피 4천 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수 경기 침체와 양극화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걱정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네요. 자, 국정감사장에서는 이른바 사법개혁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대법원 증원, 재판소 언제 도입, 법 왜곡죄 신설에 이어서 법원 행정처 폐지와 최근에 서울 고등법원장 얘기 이후에 또 그 약간 수면 밑에 가라앉았던 재판 중지 법안 이런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여당의 전방위적인 압박이랄까요? 이게 사법 개혁이냐 아니면 사법 장악 시도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재판 중지 법안은 이제 대통령 형사 재판을 재임 중지하는 걸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건데요.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걸 그 법까지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거는 그 헌법 제84조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한다면 굳이 법까지 만들지 않더라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헌법 84조 보면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는 외환죄, 내란죄 외에는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 중인 재판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갖고서 지금 야당은 그 재판을 속히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5년간의 재임을 어떤 그 확보해 주기 위해서 헌법상 그 불소축 권한을 헌법 84조에 그 넣었다면은 네. 당연히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라도 그것이 내란죄 또는 외환죄가 아니라면 그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다고 봐야죠. 그렇게 해석하고서 야당이 그거를 정치로 주장하지 않고 또 대법원이
대법원이 조희재 대법원장이 지난 5월 초에 이재명 후보 가장 이제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어떤 선거법 위반 재판을 그 파기환송하지 않았더라면은 그래서 네. 대법원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면 사실은 굳이 이거를 그 재판중지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주장까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야당의 어떤 무리한 그 정치 공세와 대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이 겹쳐갖고 지금 여당에서 재판중지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상식적으로 그 헌법 84조로 해석한다면은 그리고 여야가 그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협을 한다면은 굳이 그 입법까지 하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박찬수 대기자님이 이제 야당이 뭐 재판을 이 상황에서 하자 그러는데 야당도 재판이 재개될 거라고 아마 과연 생각할까? 예를 들어서 어느 법원장이 지금처럼 막강한 여당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지금 막 임기 초반에 재개를 한다? 이게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 야당이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강찬호 의원님 네. 야당 눈에 보기에는 그 정부 여당이 계속 그 어떤 이재명 재판 지우기 네. 그다음에 뭐 그걸 위해서인지 아닌지 어쨌든 그 지나친 사법부 압박, 법원 압박 이 과정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게 현실성은 없는데 과연 이거를 법안까지 만들어야 되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저는 전혀 박 의원님 말씀에 다른 건 많이 오늘 동의를 해드렸고 뭐 동의를 해드렸다는 표현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제가 잘못했고요. 당연히 좋은 말씀하셨고 많이 동의했는데 이건 정말 동의를 정말 못하겠고 첫째 우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인 제공은 오히려 여당이 한 겁니다. 지금 결국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지금 사법부 흔들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들 욕보이고 대법원 가가지고 법대위에 서고 그다음에 지금 뭡니까 뭐 법 왜곡죄니 대법원 증언이니 지금 사실상 사심죄 도입이니 이 뭐 배임죄 폐지 지금 뭐 법을 한다느니 이런 지금 보면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근간과 헌정 질서를 지금 완전히 파괴하는 그러한 지금 작태를 국민적인 공론 이런 것도 지금 없이 마구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수많은 그 법을 추진하고 행동을 하면서 단 하나도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게 전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됩니까? 이 수많은 사법 그 제도들의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이하고 다 연관돼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뭐 말은 더 좋은 대법원을 만들고 더 좋은 사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데 그런 의도가 있다 해도 전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로 보니까 이득을 보고 지금 정당한 지금 재판을 빠져나갈 길이 열리겠구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부터가 저는 굉장히 의도가 불순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원천적으로요.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헌재법 32조에 보면은 세 가지 경우에 헌재에다가 사건 기록 송부 청탁을 못한다고 헌재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헌재가 헌법을 판단하는 기관이죠. 네. 자 뭐라고 돼 있냐? 32조에 재판, 소추,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은 이거는 헌재에다가 송부 청탁을 못한다고 돼 있어요. 이 세 건은 이제 민감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데 자 보세요 그럼 네. 재판이죠. 그다음에 재판과 분리해서 소추란 말을 했습니다. 딴 데도 아니고 헌재법에 규정됐어요. 그리고 수사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때 소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기소란 말이에요. 기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소추가 지금 재판까지 포함한다면 왜 재판 소추 수사라고 돼 있습니까? 그냥 소추 수사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안 안 되고요. 검찰이 기소한 사안 안 되고요.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료가 오면은 그게 드러나가지고 재판이나 수사 기소가 방해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헌재법에 스스로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그 문제 헌법 조항 판단하게 되는 데는 헌재인데 헌재는 헌재법 기소받는 기관입니다. 네. 이 헌재법에서 소추라는 것을 기소라고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는 마당에 재판은 다른 거라고 스스로 여기 밝히고 있는 마당에 지금 저런 해석이 타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장들이 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총장 지낸 성낙인 교수 이런 헌법학자 이런 분들도 다 일단 헌법 법리적으로는 소추는 기소만을 의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헌법적으로도 이게 전혀 지금 동의할 수가 없고 만에 하나 논란이 있더라도 그럼 논란이 있으면 이것을 법률로 할 수 있습니까? 법률로 하면 안 되죠. 헌법상 논란을 법률로 정해버린다. 그거 위헌이에요. 그거는 바로 위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장 위헌적이고 또 정치적으로도 그 원인 제공은 여당이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박찬수 하나만 이제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 관련해 갖고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전부다. 네.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면 못할 일이 없고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고로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법을 만들거나 판결을 내리는 자보다 위대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네. 지금과 같은 논란이 있을 경우에 네. 결국 민주주의란 국민이 결정하는 겁니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그 임기를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헌법 84조를 규정을 만들었다면 당연히 그 임기 전에 이뤄진 재판도 그것이 내란 외환죄처럼 중범죄가 아니라면은 그거는 임기 5년 동안엔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그런 결정을 국민이 지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도 이런 법안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도 얘기하고 지금 강찬호 의원처럼 보수 언론도 야 이거 재판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계속 증폭시키니까 야당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어쨌든 국민이 이제 대통령 선택한 이상 그 국민이 대통령이 5년 동안 재임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아주 중범죄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은 그게 유죄무죄가 될지는 나중에 아이 재임 임기 끝난다고 해갖고 재판이 중단된 거 아니잖아요. 다시 재판을 받는 거니까 그때 결정을 받으면 된다. 그게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는 얘기를 그렇게 드리고 싶어요.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면 네. 딴 데도 아닙니다. 바로 KBS와 다른 방송 이사가 같이 한 출구조사에서요. 대통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계속돼야 된다는 의견이 64% 나왔어요. 그럼 이것도 국민의 마음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이 어떻게 선택했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 대통령 뽑을게. 대통령 뽑고 출구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51%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51% 뽑으면서도 64% 그 똑같은 사람 중에 100명 중에 51명이 이재명 대통령 뽑았다 해놓고 그 100명 중에 64명 거기에는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 뽑았다고 한 사람도 적어도 지금 13명이 들어갔어요 지금. 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 그래? 대통령 돼도 해야 된다는 사람이 심지어 대통령 뽑은 51명 중에서 13명 이상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 박찬수 대기자님 아주 짧게 한 말씀만. 그렇게 여론조사를 따지면 네. 지금 국민의 60% 이상이 여론조사 해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같이 재판받고 같이 물러나면 되겠네요. 최민희 과방위원장 국감기간에 국회에서 딸이 결혼하고 피감기관으로 축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 논란이 됐습니다. 이렇게 뭐 국회 카메라에 포착된 이제 화면을 보니까 돌려주는 명단들 거기에 뭐 보니까 뭐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쭉 적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 돌려줬다. 근데 국민의힘은 뇌물은 돌려줘도 뇌물이다. 최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허위 조작 정보에 흔들리지 말라는 취지의 글 SNS에 올렸습니다. 이 상황 박찬수 대기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일단 뭐 최민희 의원의 결혼식 청첩장 문제는 그건 부적절한 행위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최민희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도 드렸었고요. 네. 다만 이번에 그 문자가 그 서울신문의 인터넷판에 이제 잡힌 거 아닙니까? 네. 그거 보면 제가 쭉 봐도 이거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돌려주는 문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렇게 100만 원씩 받은 게 김영란법 위반이니까 이거 수사해야 된다는 건데 아니 김영란법에서 지금 그 결혼식 축의금, 부조금 그리고 또 하나 출판기념회에서 받는 돈은 그거는 그 정치자금으로 보지 않고서 제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까지 그렇게 받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결혼식 축의금으로 받은 돈이 이제 김영란법이 정한 상한을 넘으니까 돌려주겠다고 얘기하는 거를 수사하자고 안 하면 이제까지 그 국회의원들 진짜 결혼식하고 그 저기 부의금 받은 것들은 다 수사해 봐야죠. 아마 훨씬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이렇게 수사하자고 하는 건 너무 정치를 사법적인 영역, 사법화하는 걸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이다. 네. 자, 강찬호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많은 의원들이 그냥 뭐 피감기관으로부터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확인 못했지만 근데 기왕에 문제가 됐으면 이거는 더 문제를 삼아야 된다. 아니면 기존에도 아마 이런 게 그냥 넘어갔을 테니까 넘어가야 된다. 어느 쪽입니까? 우선 근데 그 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최민희 위원장이 왜 이런 이례적인 행동을 했나요? 최민희 위원장은 국감기관에 딴 데도 아니고 국회에서 지금 피감기관 다 알게 뭐 본인은 뭐 안 돌렸다고 하는데 마음 전하실 곳이니 심지어 마음 전하실 카드까지 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한 경우는 정말 못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이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뭐 청첩장 안 돌렸다는데
자 가방이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주로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들 통해서 많이 돌았어요. 언론사 통해 돌면 이거야말로 가장 많이 퍼지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청첩장을 굳이 돌릴 필요가 없다. 거의 돌릴 필요가 없지요. 거의 예. 돌릴 필요. 지금 보시니까 청첩장 안 돌렸다는데 왜 대기업이니 피감기관들이 다 거기다 한 개 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특별히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여기저기서 축의금 받냐 안 받냐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지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축의금 받는 중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국민 눈높이에 많으니까 시작돼서 그래서 한 것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저렇게 지금 토했는지 어디다가 입금했는지 모르지만 저런 거를 지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지게 핸드폰을 든 거 보니까 무슨 그 기자하고 이렇게 기자한테 일부러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내가 반납한다. 네, 그런 걸 보여주게 하려고 한 것까지 나오죠. 그래서 실소를 지금 금치 못하게 만드는데 그 원인을부터 따져야죠. 그럼 꼭 물타기 들어가요. 그럼 국민의힘은 안 받았냐? 국민의힘 받았냐 안 받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볼 때 가장 많이 좀 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근데 자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받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 살고 주변에 부자 친구들이 많다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취임한 지 열흘여 만에 아들이 공개적으로 결혼했잖아요. 그때 사람들 많이 갔다 그러던데 자 그럼 그런 논리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저는 이 논란이 종식될 것 같습니다. 수사를 하려면 수사하려면 이제 수사의 단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받은 증거를 갖고서 수사를 하자고 얘기하면은 그건 10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수사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다 자녀들 결혼식하고 또 부의를 치렀을 텐데 그때 돌려준 의원들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쉽게 말하면 나는 딴 건 아니고 난 받았는데 내가 잘못한 거 내지 내가 여러 가지 좋은 뜻에서 돌려주겠다. 이분이 지금 정말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이분이 지금 비난을 왜 받습니까? 이거 그러면? 돌려주는 거에 갖고서 수사를 하기로 한다면은 이제까지 받은 사람들을 다 수사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많다는 가장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관심 모으는 게 아마 그럼 이재명 대통령일 거예요. 왜냐하면 취임 열흘여 만에 바로 해가지고 그때 거기 청첩장에도 아마 나왔다는 거죠. 마음 전화 싣고 나오지 않았나요? 네. 자. 주제를 바꿔봅니다. 지금 이제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일단 부동산 값이 잡히냐 안 잡히냐 이게 이제 1차 관심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거래를 실종시켜서 과연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데 또 이와 함께 예를 들어서 내로남불 논란 주요 인사들의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죠. 국정기획위원장을 지냈던 원장직 내려놨습니다. 이분이 과거에 이제 두 자녀 어린이날 선물로 부동산 사줬다는 이런 논란이 있었고 부동산 부자입니다. 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보니까 강남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음에 이제 증여하려고 하다가 자녀에게 이거 내놨다고 했는데 자, 그걸 보니까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가격보다 4억 원 높게 내놨습니다. 이러면 이게 과연 팔릴까 했는데 국민의힘이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점은 뭐냐 하면 이거 진짜 팔라고 내놓은 거냐. 그냥 내놓기만 하고 안 팔라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 자녀한테 주려고. 이런 지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 11호 대책 직전에는 18억 하던 게 지금 22억이냐? 그럼 4억 오른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국은 약간 내로남불 논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박찬수 대기자님. 네, 그 내로남불 논란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관료, 고위 관료라든가 아니면 주요 정치인들이 대개는 이제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사회에 꼭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마찬가지일 거고, 언론계도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을 거고,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하나의 단면인데,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우리 주식 이제 공직기업, 고위공직에 올라가면 주식 명의신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부동산 명의신탁제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가 이걸 갖고서 네가 깨끗하니 내가 깨끗하니 싸우기보다는 네. 이걸 근절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고위공직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집 한 채 살지 외에는 모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명의신탁하도록 하는 네. 부동산 명의신탁 법안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진전되는 것이지 이걸 갖고서 자꾸 내로남불 따지면 이번에도 기사가 나왔습니다마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을 조사해 보니까
저 강남에 집과진 거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많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싸우지 말고 제도적으로 강력한 입법을 하라. 그것이 국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볼 때는 생각합니다. 우리 박 의원님 말씀은 그거 계속 싸우시면 민주당이 유리하겠네요. 민주당 국민의힘이 훨씬 많으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의힘 욕하세요 하고 그렇게 싸우시는 게 맞죠. 왜 그 민주당이 그걸 포기할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굉장히 유리한 지점 민주당이 차지했네요. 우리 10명인데 강남 민주당 의원은 뭐 25명, 30명이에요. 자,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국민의힘 강남 땅 부자들이라고 욕해 주세요. 자, 그렇게 민주당 못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치에 안 닿죠. 왜? 국민의힘은 강남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강남 진입하는 거 안 막았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다른 데다가도 강남 같이 또 계속 여러 가지 그 주택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뭡니까? 자기네들은 강남 가지면서 앞으로는 강남 오지 마. 그리고 강남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그게 투기야. 그러니까 누구죠? 권혁기 비서관인가 그분처럼 26억짜리 집을 14억인가를 빚을 땡겨갖고 서초에 그렇게 아파트 사는 거 그 사람은 됐는데 앞으로는 하지 마. 아니 나도 그러겠습니다. 나도 내가 연끌해가지고 10억 정도 내가 모았으면 나도 그분처럼 11억 아파트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왜 나만 못하고 그분만 되나요? 이래서 문제를 삼는 것인데 이걸 갖고서 지금 그냥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여기 10채 여기 15채 이건 아닙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찬수 한겨레 신문 대기자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6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나윤이는 오늘도 이른 새벽 책상 앞에 앉습니다. 어린 두 동생을 돌보며 또 한 번의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작년 고3 겨울, 수능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기,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에 들어갔지만 암은 이미 온몸으로 퍼져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건강을 잃었고 나윤이 역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는데요. 힘겹고 고된 현실이지만 나윤이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수능에 도전합니다. 약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고 싶다는 나윤이. 오늘도 어린 동생들과 아픈 엄마를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데요. 간절한 꿈 하나로 고된 현실을 버텨내고 있는 나윤이에게 여러분이 큰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쾌청한 하늘에 초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고요. 낮부터는 평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면서 추위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대관령이 영하 3도, 서울과 전주 5도, 대전 3도, 대구 4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찬바람이 불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더 춥겠고요. 내일도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18도, 전주 19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이맘때처럼 온화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고요.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수도권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낮 동안에는 온화해지면서 야외
야외 활동하기 한결 더 좋아지겠습니다. 구름 없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밤사이 기온이 떨어져 복사 냉각이 활발해지면서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출근길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1.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첫 공식 일정이었던 최종 고위관리회의가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내일부터 외교통상 합동광료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21개 회원국 정상급 인사들도 경주에 집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아세안 정상회의 성과가 에이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상이 도쿄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 방한해 한미 미중 정상회담을 각각 가질 예정입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긴장 고조는 미국과 동맹들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일교의 고가 선물을 김건희 씨 측에게 모두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오늘 재판에서는 선물 전달 뒤 김 씨와 직접 통화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실무자였던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을 소환했습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위증 고발 사건 수사 지연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최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기각된 영장도 있고 발부된 영장도 있다며 발부받은 영장은 집행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159명이 희생된 12구 이태원 참사가 내일이면 3주기를 맞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유가족과 정부가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행사를 함께 열었습니다. 또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4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행사에 함께했습니다. 결코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은 어디까지 갔는지, 유가족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인 진창희 운영위원, 그리고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인 이미연 실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진창희 위원님 그리고 이미연 실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일단 또 3주기를 맞아서 애도의 말씀 드리고요. 자, 12구 이태원 참사 3주기 앞두고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우선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우리 진창희 운영위원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희생자 진세은의 고모 진창희라고 하고요. 유가족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연 실장님.
네, 저는 11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라는 20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네. 대책회의에서 공동상황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미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잠깐만 언급하고 갈게요. 일부 정치 토크에서 패널 두 분이 언급하신 여론조사 개요 잠시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강찬호 위원이 언급했던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계속 의견은 6월 3일 실시됐던 방송 3사 공동 심층 출구조사 결과로 한국 리서치 등 3개 기관이 투표소 60곳에서 5,190명을 개별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울러 박찬수 대기자가 언급했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관련 의견은 여론조사 꽃이 9월 19일부터 이틀 동안 ARS 자동 응답조사 방식으로 전국 성인 남녀 1,007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일단 진창희 위원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참사 초기에 유가족들이 이제 협의회 구성하기까지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정부에 이제 유가족 명단 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했고,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자료가 없다고도 했고, 근데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또 유가족 명단이 있었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셨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유가족 협의회가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성이 됐는지 그걸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참사 초기에는 정부가 어느 정도 연락처라도 줄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됐고요. 동시에 장례를 치른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장례식장에서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었고, 네. 초기에 추모관에 아이들을 보러 부모님들이 자주 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추모관에서 같이 울고 있는 부모들을 만난 경우도 있고요. 네네. 추모관에 가면 생년월일과 기일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29일, 10월 30일이 기일인 희생자들을 직접 찾아다닌 분들도 계세요. 네. 그렇게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한 20여 분 가족이 만나게 됐고, 처음에 민변 사무실에서 한번 만남을 가진 게 기사가 나왔어요. 네, 한 20가족 정도?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가족들이 더 모였고, 그 이후 저희끼리 창립 총회도 하고 유가족 협의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창립 총회 할 때는 한 몇 가족 정도? 그때 당시 조금 더 늘어났어요. 네, 꽤 많이 모였어요. 5, 60가구 정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명단을 기본적으로 그때는 스스로 모인 사람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해서 작성을 했겠네요. 네. 자, 그리고 이미연 실장님께 여쭤볼게요. 잠시 2달 뒤인 12월에 유가족 협의회와 별도로 시민대책위원회가 이제 결성됐습니다. 사실 뭐 피해자 유족은 아니잖아요. 시민대책위원회. 어떤 분들이 함께 했는지, 또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거를 결성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가족협의회가 12월 10일에 결성을 했고요. 네네. 시민대책회의는 그거보다 3일 빠른 12월 7일에 이제 결성을 했습니다. 그 민변 지하 대회의실에서 거의 동시에 결성이 됐군요. 맞습니다. 네. 11월 22일에 그 유가족들이 처음 민변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셨을 때 저희가 가서 뵀었고, 근데 이제 참사 직후에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걸 일주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직후부터는 시민단체들이 사실 별도로 모여서 추모제를 매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가족들이랑 전혀 연결될 아무런 이제 끈은 없었고, 그래서 유가족들이 모이시고 어떤 이제 사회의 어떤 시민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면 이제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매주 추모제는 계속 녹사평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세월호 이후로 이런 재난 참사 안전 이런 주제로 사실 시민단체들이 많이들 경각심을 갖고 사실 활동을 해왔는데, 여전히 8년 후였던 2022년에도 이런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있었다는 것에 사실 많은 단체들이 충격이었고, 여전히 우리에게 과제가 남아있다는 이제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200여 개 단체들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이제 대책을 세우는 일에 계속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결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하튼 거의 동시에 발족은 됐고 계속 이제
우리가 공조라는 표현을 쓰나요? 협력하면서 계속 활동을 해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창희 위원님, 지난 25일 정부와 유가족협의회가 처음으로 함께 추모 행사 열었고 참사 당일인 내일은 정부 주관 공식 3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정부가 이렇게 참여하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까? 네, 처음이에요. 네. 아, 처음이에요? 네. 유가족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지난 정권에서는 대통령이 단 한 번도 유가족을 만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유가족을 혐오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저희를 만나주시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주셨죠. 이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와 함께 추모제를 치르게 되니까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어떤 원한이 조금은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다. 네. 자, 그렇다면 이미연 실장님은 이 정부가 직접 공식 추모에 나선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세요? 일단 정부에서 이런 걸 결정한다는 건 사실 네. 정부라는 건 이제 단일한 단일체는 아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수많은 공무원과 뭐 정치인들이 다 총체적으로 정부라는 걸 이룰 텐데 네. 그 전에 사실 정치인들이라든지 공직자들의 태도들이 유가족이나 생존 피해자들이나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태도들이 사실 외면 또는 아니면 뭐 왜곡하는 발언도 뭐 서슴지 않았고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주관하고 함께 추모의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 이런 정부 뭐 전체에 이런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매우 큰 변화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추모한다는 게 단순히 희생자를 기억한다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얼마나 더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기억하고 과거의 이제 참사를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인가가 이런 추모의 한 그 행태가 사실 그 앞으로의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안전한 사회를 만들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그 연장선상이다. 네, 그런 면에서 네. 지금 정부가 생명 안전을 위해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결의의 하나로 이런 추모를 같이 하는 것이 해석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두 분께 다 드릴게요. 먼저 그 이미연 실장님한테 먼저 드리면 참사 발생 3년 만에 처음으로 외국인 유가족 40여 명이 정부 초청받고 한국 찾았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사실 그 국내 유가족들도 되게 불만이 많고 어떻게 또 외면당하고 이런 말씀을 방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유가족 지원은 더더욱 충분치 않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특히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네. 외국인 유가족들은 사실 충분치 않았다가 아니라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고 네.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사실상 그 시신 인도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후에 한 번도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게 유가족들 그 외국인 유가족들 공통된 이제 이야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말은 외신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가 매번 이제 외신들이 다룰 정도의 큰 뉴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외국에서 한국의 뉴스를 찾아볼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참사가 났는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리고 그나마 여기 한국 가족들은 100여 분 가량이 모여 계시고 같은 이제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지만 네. 아무리 뭐 이란이 5가족이라도 다 다른 도시에 사는 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주변에 같은 고통을 가지신 분이 없고 이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서 되게 고립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지역에 이제 그 지역에 혼자만 희생자인 경우 비슷하게 느끼시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외국인 유가족들은 특히나 정보에서는 특히나 많이 차단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매우 고통스럽고 고립감으로 더 힘드셨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창희 위원님도 네. 외국인 피해자들 좀 이렇게 접할 기회가 있었나요? 얘기를 네.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2년 전인가 예. 몇몇 연락처를 아는 외국인 유가족이 생겼고 네. 그중 한 분인 프랑스 유가족 리마무님
희생자 리마무님의 아버님과 줌으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이란 분이요? 네, 프랑스. 네. 그런데 인터넷 검색으로 잘못된 참사 전후의 상황을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셨고요. 그래요. 그리고 리마무님 어머니께서는 전혀 외부로 출입하지 않고 매우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모이고 대화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손잡고 울 수 있었기 때문에 큰 힘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제대로 된 그조차도 없었다. 정보도 못 받고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내 유가족과 외국인 유가족들이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으면 좋겠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사실은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 남을 위로하거나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정말 아닐 텐데 외국인 그 유가족들을 보면 정말 안 됐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셨다는 거 보니까 상황이 어땠는지 좀 짐작이 됩니다. 최근에 정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동감사도 유가족 요구로 이루어졌다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자 진창희 위원님 그 합동감사 요구하신 이유가 애초에 뭐였어요? 예, 지난 7월 16일이었는데요. 대통령 경청회 행사에서 공무원 징계 시효가 3년인데 곧 3년이 채워지면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끝날 것 같다라고 감사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동안 기관들에서 감사를 아예 하지 않았거나 했어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난 경우가 많았었어요. 특히 용산구청은 아예 감사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겐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저희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합동 감사가 실시되었고 며칠 합동 감사 결과가 며칠 전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이미연 실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정부는 합동 감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 경비 수요가 집중되면서 이태원 일대 경비 인력을 배치 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거는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미리 짐작하실 수 있었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당시에 이제 언론 보도들을 통해서도 경찰이 사실상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간간히 나오곤 있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데에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경찰의 업무 중에 물론 경호도 있겠지만 이 본질은 사실 경찰이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최우선 과제를 잊고 경비 업무 그러니까 대통령실 경호에만 사람을 배치하고 사실상 이런 자신들의 과업을 잊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확인한 거고 그런 면에서는 이건 단순히 그 용산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용산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엔 서울청이라든지 경찰청 전체적으로 이런 경비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이제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작년에 1심 그 판결에서 용산서장들 위주로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났지만 이거는 좀 더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대통령실 이전이 정말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정말 많은 뭐 예산부터 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런 그 인파라든지 뭐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닥칠 문제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게 사실 정부가 어떻게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지 싶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의 기록들까지도 좀 더 드러내서 그 결정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좀 더 밝혀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좀 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좀 더 밝힐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진창희 위원님, 유가족 협의회는 이번 합동감사 결과에 대해서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사후 수습 과정 감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번 합동 감사가 이루어진 것만도 다행이긴 한데 네. 국가가 할 수 있는 감사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참사의 원인이나 지자체의 대응 감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저희 유가족들은 피해자를 구조할 때 그리고 수습할 때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당시 행안부가 왜 수습본부를 차리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소방은 대응에 있어서 어떤 미흡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두 분께 공통으로 드리는데 먼저 진창희 위원님께 질문 드린 김에 드릴게요. 감사원도 별도로 감사를 이제 진행했는데 징계 0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일단 유가족위원회 대책위원회 여기는 유가족협의회인가요? 예, 네. 위원회는 유가족협의회는 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합동 감사 발표가 있던 날 저녁에 네. 감사원에서 물타기 하듯이 스리슬쩍 보도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가 매우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 산불 재난 같은 다른 서로 성격이 다른 감사를 한꺼번에 놓고 시스템 부분에서 감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결과도 정말 말이 안 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네. 그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대한 투자가 적었다. 그리고 걸맞은 처우가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감사원이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감사를 3년 동안 하지 않고 결국 이렇게 무책임하고 면피성 결과를 놓은 거에 대해서 저희는 분노할 수밖에 없고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감사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 자, 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민대책위 평가는 어떤 겁니까?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근데 감사원 감사는 크게 이제 직무 감사도 있고요. 네, 시스템 감사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제도적인 감사 이런 게 있는데 예. 지금 2023년 연초에 감사원이 감사 계획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 네. 연말에 감사를 시작할 때는 시스템 감사만 하는 걸로 이제 하고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감사 결과가 지난 2주기 직후에까지도 안 나온 거예요. 감사가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도 안 나왔고, 그래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감사 왜 안 내놓냐 했는데 그때 나오던 소식들도 직무 감사는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들이나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실수를 했고 뭐 잘못했고 이런 거는 안 하고 제도상 어떤 미흡함이 있는지만 시스템 감사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게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기껏 답장을 한다는 게 뭐 보고서는 있지만 아직 결의가 안 됐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1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또 10개월이 지난 3주기에 서나 내놓은 결과가 결국엔 직무감찰, 그러니까 정부합동감사에서 나왔던 그런 징계나 이런 게 있으려면 누가 무엇을 했는지 직무감찰을 했어야 되는데 직무감찰 없이 시스템 감사만 했고 그 시스템 감사도 뭐 할 필요 없을 만한 내용, 시스템은 이미 다 잘 갖춰져 있는데 사람에 대한 투자가 없어서 문제였던 거더라. 이런 류의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 이 감사 결과는 사실 납득하기 좀 어렵고 사실상 그 유가족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대로 된 재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미연 실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런 뭐라 그럴까 뭐 맹탕 감사라 그러나 이런 부분도 유가족들의 어떤 분노를 일으켰지만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도 이제 불거졌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창원시 의원 발언이 있었는데 지난 7월에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범죄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자,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다고 보이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장님, 그다음에 어떤 조치가 본인이 생각하기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꾸려졌고 그래서 저희 이제 요게 뭐 그래도 좀 뭔가 제보나 신고가 있어야지만 자기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해서 지난 9월 14일에 유가족들이 184건 이제 접수 건으로는 70여 건이지만 이제 그런 뭐 악성 댓글이라든지 2차 가해성 이제
게시글 뭐 이런 것들을 한 180여 건을 네. 실제 이제 수사팀에 제출을 했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나마 수사팀이 있어서 이렇게 받아주기로 했지만 예전에 연락을 하면 좀 수사 좀 해라 이런 거 하면 뭐 이 더 급한 게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근거가 없어서 못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법적으로 특정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지목되는 어떤 특정 그 글이 아니고 네. 이태원 참사를 싸잡아서 얘기하는 이런 거는 못 한다. 뭐 이런 식이었고 되게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2차 가해 전담 수사팀이 생겼지만 이것도 사실상 이제 정부가 의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시나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이 됐지만 뭐 정부가 바뀐다면 아니면 정부가 뭐 태도를 바꾼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네. 입당이 이태원 참사 말고도 사실 2차 가해로 피해보는 재난 참사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꼭 이게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아니더라도 소수자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뭐 왜곡이라든지 가짜 뉴스라든지 폄훼라든지 이런 2차 가해로 인해 입는 피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방 조치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아니면 뭔가 수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일벌백계를 하는 것을 보여야 예방이 또 되는 것도 있고요. 특히 이태원 참사는 159번째 희생자가 사실 이런 2차 가해로 인한 그 괴로움 속에 사실 그 피해자가 추가로 나온 케이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더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 3년 가까이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정부가 이런 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좀 2차 가해를 예방하는 걸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진창희 위원님, 이게 그러니까 전담 수사팀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좀 전담할 변호사가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사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수사기관에 갖고 가고 그다음에 뭐 변론도 하고. 네. 전담 변호사 있습니까? 그것보다 지금 더 필요한 게 어떤 거예요? 지금 저희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2차 가해 처벌 조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모든 사례를 캡처하고 모아서 직접 수사팀에 의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수사팀에서 되게 미온적이고 갖고 가면 그러면은 저희가 2차 가해로 지금 너무 힘든데 그 댓글과 욕설을 다시 대면해야 되는 고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2차 가해를 막으려면 이게 처벌이 되어야 되고 이런 행위가 인면 수심의 행위라는 각성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태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국회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특별법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개정안이 통과될지 이 여부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진창희 의원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심리적 지원에 대해서도 좀 이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나 봐요. 네. 정신건강 지원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 또 어떤 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참사 초기에 언론 보도는 정신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처럼 나갔지만 네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제대로 된 심리 치료를 받은 가족들이 없으시고요. 갑자기 3년 만에 보건복지부에서 치유를 해주겠다고 문자가 오고 며칠 후에 전화가 왔었어요. 네네. 갑자기 전화 와서 어떻게 지내느냐, 요즘 어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게 재난참사 피해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이 피해자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 접근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어요. 이게 당사자의 필요가 충분히 고려됐는지 그런 것들이 의심이고요. 치료 지원 절차가 복잡하고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 때 어디로 찾아가서 어디서 지원을 받아야 될지도 정보 제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네. 자, 이면 실장님, 치유 휴직제도 역시 법안 시행이 미뤄져서 올 4월에야 시작됐다고 하는데 또 뭐 신청 기한 짧아서 유가족들 제대로 신청 못한 사람도 많고 시민대책위원회는 유가족 법률, 생활지원 어떤 지원 체계가 가장 시급하다고 보세요? 이런
그 시급한 게 사실은 이미 시급한 시기가 조금 지나서 지금 치유직이라는 게 사실 제 가족을 잃고 사실 이런 일상에 복귀하기 어려워서 사실 업무도 할 수 없고 이럴 때 사실 쓰라고 하는 제도인데 3년이 지난 이제 3년이 되어서야 이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치들이 다 이제 특별법과 시행령이 다 통과된 올해 1월 이후에서나 뭔가 제도가 마련돼가지고 시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유가족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했을 참사 직후 이제 그 첫 해 대부분 이제 힘드셔서 일을 중단하시거나 뭐 그 하시던 일들을 포기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사실 그때 시점을 다 놓친 것들이 너무 아쉽고 지금도 아마 물론 지금이라도 그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 이거를 신청하신 분이 한 신청 기간이 한 50여일로 짧기도 했지만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전체 희생자가 159명에 유가족들 합치면은 거의 300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중에 20명밖에 신청을 안 하셨다는 건 사실 이런 필요와 현실에 맞는 이제 지원들이 사실상 너무 아쉬운 부분이라는 거고 지금 유가족들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부나 이런 분이 법이 통과됐으니까 이런 제도가 있어요 하세요가 아니라 진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경청해서 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필요한 게 뭔지 경청해서 하자. 자, 진창희 위원님, 유가족 요청에 의해서 특조위 조사 완료될 때까지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2심 재판 지금 연기돼 있다고 해요. 조사를 통해서 어떤 게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조사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 조사의 첫 번째 조사예요. 지금 3년이 흘렀지만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아직 첫 번째 조사가 제대로 마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1심 재판이 이루어졌을 때 검사분들이 매우 소극적인 태도로 재판에 임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전 수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경찰청, 서울시, 대통령실까지 모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이후 재판에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미연 실장님 마지막으로 청취자들에게 한 말씀 딱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네. 안전을 원한다면 참사를 기억하라. 이거 유가족들이 얘기해 주셨던 말씀인데요. 저희가 세월호도 있었고 그 외에도 지금 이태원 참사 외에도 정말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는 아닙니다. 근데 계속 알아서 해주겠지. 특별법 통과됐으니까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되면 결국 안전사회는 오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진상규명 제대로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안전한 사회 만들 그때까지 좀 계속해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창희 위원님. 네. 지금 특별조사위원회에 제보 영상과 사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3년 전 이태원에 가신 분들의 사진과 영상으로 지금 우리 희생자들의 끊어진 동선을 이어주셨으면 좋겠고 구조 과정에서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탄핵 전국에서 청년들이 들고 나온 응원봉 물결을 보고 저희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석열 정권 피해자로서 고되고 외로운 투쟁을 해왔었는데 시민들이 이렇게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자는 정당한 요구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저희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이런 요구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창희 운영위원과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의 이미현 공동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도형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범죄 피의자 수사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경찰 수사 거의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몇 명이나 검찰에 구속 송치됐습니까? 예, 일단 충남경찰청은 오늘 15명을 포함해서 모두 네. 45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네. 대부분 로맨스 스캠 사기나 리딩방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들의 스캠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확인된 인원만 110명이고요. 범죄 수익금은 93억 5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구속된 피의자 45명의 평균 연령은 28.5세로 20대가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아서 끌려왔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수법, 조직 구조 등을 조사하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총책과 모집책 등 관리자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경기 북부경찰청도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가운데 11명을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네, 수사당국은 범죄 수법도 설명했습니다. 그 역할 분담이 되게 체계적이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의 투올코옥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하면서 네. 서로를 투올코옥의 약자인 TK파라고 불렀고요. 조직의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네. 인력 관리를 맡은 총관리자 그리고 팀원의 근태 등을 관리 지시하는 팀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이 있고요. 또 피해자를 유인해서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서 역할을 분담을 했습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 휴대전화나 사진 촬영을 금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커튼을 쳐서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게 하는 등 철저한 보안 통제도 뒤따랐습니다. 함께 합수까지 하면서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홍보팀이 SNS 등의 이성 만남 광고를 게시하고요. 그러면 연락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는데요.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에 3차례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은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등의 체계적인 방식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관작업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거든요. 네.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구금되더라도 총책이 관작업을 통해서 석방해줄 것이라고 믿어서 대사관의 도움도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양국이 스캠 범죄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협력하는 건가요? 예,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올 11월부터 가동이 되고 한국 경찰을 파견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파견의 규모와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마네트 총리는 스캠 범죄 단지 집중 단속 등 초국가 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설명을 했고요. 네. 이에 이 대통령이 치안 개선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푸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 경보 하향 검토를 지시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열리는데 내일 경제 에이펙 정상회담 참석차 우리나라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잖아요. 근데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이제 정상회담 가졌습니다. 예. 어떤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동맹국이라면서 미일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에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미일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 될 것이다. 일본과 미국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미일 동맹의 새로운 황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되게 기분이 좋아 보였는데요. 무슨 일이든 내가 일본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본은 우리보다 2천억 달러 많은 5,500억 달러, 약 788조 원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날 회담에서 대미 투자 이행 등 추가 조치 지시 내용의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 합의에 대해서 매우 공정한 합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정상은 미국 대통령의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해서 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를 둘러보고 미국 핵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에도 탑승을 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밀착을 강화하는 행보입니다.
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한일 정상회담 이거 언제 열릴 걸로 예상됩니까? 예, 오는 30일이 유력하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오는 30일부터 사흘간 경주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대통령이 전임 지도자인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구축한 셔틀 외교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네. 다카이치 총리는 아무래도 극우 색채가 강하다는 평가가 많은 만큼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인데요. 현재까지는 한일 간 협력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보류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김과 화장품, 드라마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청년층에게 특히 인기가 있는 유명 빵집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 7곳 매장을 운영 중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에서 젊은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이곳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네. 대기표를 받기 위해서 줄을 그 서야 하는 정도예요? 정도거든요. 네. 근데 런던 베이글 인천점에 가봤어요? 예, 가봤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괜찮게 먹었습니다. 아, 괜찮게. 예. 예. 근데 이곳에서 14개월 동안 일을 했던 20대 정모 씨가 지난 7월에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그랬군요. 근데 정 씨는 키가 180cm인데다가 몸무게가 78kg 정도 나갈 정도로 건장한 청년인데 2023년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의심 질환이 없어서 네네. 과로사라는 주장이 유족 측에서 나오고 유족 있거든요. 측에서 나왔군요. 유족 측이 정 씨의 스케줄표와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근무 시간을 분석해 보니 사망 일주일 전부터 주 80시간 노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오전 9시 전에 출근해서 자정 무렵에 퇴근을 했던 겁니다. 네. 메신저에는 나 오늘 밥 못 먹으러 갔다. 계속 일하는 중이다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퇴근 뒤에는 집에서 서류 업무를 하거나 잡무 처리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의당에 따르면은 사망 닷새 전에는 21시간 근무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씨의 근로계약서가 주 14시간 이상 초과 근로를 기준으로 작성돼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위반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빵집인 런던 베이글 뮤지엄 어떤 입장 내놨습니까? 일단 과로사 의혹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의 주장과 다르다는 겁니다. 런던 베이글은 스케줄표 이외에 근로시간을 기록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이 회사의 고위급 임원이 산업재해를 신청하겠다는 유족 측에 굉장히 부도덕해 보인다라는 폭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족 측은 스케줄표는 사후에도 수정이 가능하고 정 씨가 스케줄표 이외의 시간에도 근무를 했던 만큼 더 구체적인 기록을 내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도 런던 베이글에 대한 근로감독을 검토 중인데요. 실제 주 52시간제를 어겼는지 파악하고 근로계약서의 적합성 여부도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씨 동료들도 비슷한 노동 환경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근로감독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김치 수입은 늘고 수출은 줄었다. 이른바 김치 무역 역전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예, 올해 9월까지 김치 수입량이 24만 9,102톤, 수입액은 1억 4,359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수출은 줄고 있는데요. 같은 기간 수출량은 3만 6,505톤이고 수출액은 1억 2,55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수입량으로 보면 6배 차이가 나고요. 금액으로 봐도 수입이 더 많은 겁니다. 김치의 수입액과 수출액을 따져보면 2022년 이후 3년째 김치 무역 수지가 적자인 셈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중국산 김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대부분 외식 업체로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도형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헷갈리는 법 문제 쉽고 명쾌하게 정해드립니다. 손변희 정해. 오늘도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차고 유익한 법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자, 오늘은 정해주실 첫 주제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바로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의 국가유산 사적 유용 논란, 종묘, 경복궁 또 이어서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에 비공개로 또 방문했던 게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근데
출입 기록은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국가유산청이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요. 네네. 일단 2023년 3월 2일경 방문을 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을 방문을 했는데 네. 여기에는 수장고가 있습니다. 유산청에 따르면 이 정문으로 일단 입장을 해서 지하 1층 가학문화실을 들러본 후 수장고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2수장고도 한 10분간 둘러봤다라고 합니다. 이 19곳의 수장고가 총 있는 상황인데 제2수장고는 특히 국보로 분류되어 있고요. 네.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보물인 여러 가지 세계 기록 유산들이 이 보관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곳이고 보통 비밀의 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안이 철저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일단 이런 수장고를 가기 위해서는 통상 2명 이상이 함께 출입해야 되고 출입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이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특히 시간과 사유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출입 일지에는 이 김 씨의 방문 기록이 누락되어 있고 적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왜 누락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일단 이런 박물관의 심장으로 여겨지는 이런 공간을 출입 일지도 없이 정상적인 출입 절차를 걷지 않고 방문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것도 지난해 6월이 사실상 첫 공개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밀스럽고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에 이렇게 출입 기록도 남기지 않은 이유들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문화재 사적 이용 논란.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고 또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게 형량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법률적인 문제는 문화유산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절도를 하거나 은닉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서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야 한 자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민중기 특검팀에서도 이 국장검사가 끝나면 문화재의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됐던 사건은 2008년경이죠. 숭례문에 방화했던 최모 씨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았고요. 또 경복궁 같은 데 낙서했던 이 팀장 실제 징역 8년 선고받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인데 일단은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출입이 제한된 곳에 단순히 방문했다는 이유로 효용을 해야 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요? 예, 형상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대통령직 이 어떤 배우자의 직함을 이용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공범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도 싶고요. 또는 출입이 제한된 곳에 출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또 침입죄 다각도로 고려해 볼 여지가 있는데 이 법률의 문제이기보다는 이 국민들 시각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떤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정서법이라고도 하죠. 근데 김 여사의 경복궁 방문 사진 같은 거 이 사진을 누가 찍고 누가 이렇게 공개를 했냐 퍼뜨렸냐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개인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적당히 해라.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이거 올렸다가 지웠습니다. 일종의 뭐 경고 같기도 한데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은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라는 표현은 법적인 조치를 해서 처벌받을 가능성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하라라는 내용들을 경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 글이 더 일파만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NS 글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까? 일단은 개인의 동의 없이 초상권을 침해해서 올리면 일반적으로는 문제될 여지도 있지만 특히 김건희 여사는 공적인 인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처벌은 되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적 인물을 감시하고 공익적 사안에 대해서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어떤 사진을 게재하거나 이런 행동들을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어떤 감시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적 유용 논란에 대해서 제공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이 공무상 비밀이냐 이 사진 자체가라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면은 이게 법령상 비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비밀성을 요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맞는 것이고요. 네네.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됐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정황도 확인이 되진 않아서 실질적인 법률적인 책임을 지기에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제를 바꿔서요. 문화계 이슈 짚어봅니다. 뉴진스의 엄마라 불리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새로 연예 기획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름은 OK. 그렇다면 손 변호사님, 이전에 일하던 기획사 하이브와의 분쟁 이게 정리가 됐는지, 분쟁이 아니면 현재 진행형입니까?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네. 진행형인 상황에서 새롭게 OK 레코즈라는 회사를 설립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까, 그리고 이 시점은 어떤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뉴진스와 관련해서 전속 계약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해지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소송이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OK라는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혹여라도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 무효이다라고 판단된다고 한다면 뉴진스를 새롭게 영입해서 OK를 통해서 이 활동을 하려는 의사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뉴진스와 관련한 그 전속 계약 위반 소송도 진행 중이지만 민희진 씨와 사실은 어도어 하이브 측과의 분쟁도 여전히 계속 중입니다. 가처분 사건들은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현재 민희진 대표 같은 경우는 어도어 대표에서 해임된 상황이고 사내 이사직에도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독립하기 위한 회사를 차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지금 주주간 계약을 둘러싸서 260억대의 어떤 풋옵션을 행사하는가, 콜옵션으로 뭐 20-30억 원을 이제 사갈 것이냐, 이런 소송까지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복잡한 쟁점들이 숨어 있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지만 하이브의 어떤 직함에서는 다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새 소속사 설립하는 건 그 자체로도 문제가 없네요. 문제의 소재는 조금 남아 있습니다. 좀 있어요? 추가적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어도어와 하이브 측에서는 이 주주간 계약이 이미 적법하게 해지됐다라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민희진 씨가 계약을 해지한 부분과 관련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경업 금지 의무, 그러니까 동종업계에서 일하면 안 된다라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독립적으로 회사 차린 것조차도 의무 위반이다, 이런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민희진 씨는 지금 활동을 못한 기간들이 있고, 특히 뉴진스도 지금 가처분 때문에 활동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독립의 의사를 표출했다고도 보입니다. 네. 우리가 근데 정작 관심은 뉴진스가 과연 어디로 갈 거냐 이건데, 과연 하이브에 남을 건지 아니면 민희진 대표 새 기획사로 옮겨갈 건지, 이게 관심입니다. 지금 뉴진스도 하이브하고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속 계약의 유효성 해지 여부는 1심 결과가 이제 30일에 나오는데요. 1심이 끝이 아니라 뭐 양쪽 다 2심 가고 3심까지 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정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가처분 결과가 바뀌지 않는 한 이 실제로 활동을 언제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은 지난번 가처분 사건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상적인 사정만으로 계약을 일방이 파기할 수 없다,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가처분 사건에서 결론이 나와서 이 결론을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강력한 계약 해지 사유를 이 뉴진스 측에서 재판부를 설득하지 않는다면 뉴진스 임의로 전속 계약이 해지가 되지 않는다, 어도어와 이런 결론에 도출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심 30일 판결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소송 결과 우리가 뭐 예단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법원이 뉴진스 손을 들어준다, 그래서 전속계약 무효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면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 소속사로 바로
이적하는 게 가능한가요? 뭐 일단은 뭐 항소심이나 대법원까지 그 사건 판결을 봐야 되겠지만 네네. 일단 뉴진스와 민희진 대표 입장에선 굉장히 천군만마 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네. 가처분만 그 내용만 바꿀 수 있다면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1심이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민희진 네. 전 대표와 이 뉴진스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고요. 네. 또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도어, 하이브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만든 이 법인이 상호 합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네. 1심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정리를 해주는지에 따라서 수백억 대의 재산적 가치, 크게는 뭐 수천억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팬들 입장에서 뉴진스가 그래서 언제 활동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제일 굉장히 관심이잖아요. 중요하기 때문에 30일에 판결문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경우의 수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그 거꾸로 법원이 하이브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 유효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은 민희진 기획사로 뉴진스가 이적하는 뭐 가능성이랄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차단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뉴진스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통해서 정상적인 경영이나 업무를 방해한 측면에 대해서는 네. 이 수백억 대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 계약 기간이 현재 2029년 7월까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뉴진스 의사와 상관없이 어도어를 위해서 어도어의 어떤 지시와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의무가 여전히 부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2심, 3심 소송 길어지면 뉴진스 이제 본격적인 활동도 늦어지고 팬들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속이 탈 텐데 이럴 경우 민 대표나 뉴진스 측에서 뭐 쓸 수 있는 카드랄 게 있을까요? 일단 민희진 대표와 뉴진스 측에서 업무 관련해 가지고 계약 해지 사유라든가 뉴진스가 여기서 전속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한 카드들은 모두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새롭게 주장될 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일단 믿을 것은 뉴진스들의 어떤 팬이나 언론의 동향이라든가 뉴진스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 방향. 그러니까 양쪽 다 법률적인 분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뉴진스라는 아티스트는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떨어지고 활동하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양쪽 다 손실을 줄이는 방안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민희진 대표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래요. 1심에서 이 가처분 사건이나 이런 결론을 바꾸지 않으면 굉장히 우월적인 지위보다는 조금 낮은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되는 것이고요. 1심 30일 소송이 굉장히 뉴진스나 민희진 대표 측에 유리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우월적 지위에서 협상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뉴진스 입장에서는 지금 젊기 때문에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금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너는 혼자 걸어갈 수 없어란 뜻이죠. 조시 그로반이 부른 You'll Never Walk Alone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